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950년대 서울 종로의 어두운 뒷골목을 상상해 보십시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무기 하나 없이 오직 굳은 살이 박인 두 주먹만이 굳게 쥐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누군가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자는 변명 없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는 패자에게 손을 내밀며 호탕하게 웃어넘깁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느와르 드라마나 수많은 매체를 통해 열광해온 낭만파 주먹들의 화려하고도 묵직한 세계입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사람의 심장을 가장 빠르게 뛰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반도의 암흑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수많은 낭만 주먹들의 역사 속에서 단연코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최고의 만약이 하나 존재합니다. 조직이라는 거대한 방패와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종로를 완벽하게 지배했던 무적의 황제 김두한, 그리고 조직 하나 없이 오직 자신의 몸뚱어리 하나만으로 대륙과 한반도를 휩쓸고 다녔던 고독한 맹수 시라소니 이성순. 과연 이 두 명의 절대 강자가 좁은 골목길에서 퇴로 없이 오직 맨주먹만으로 목숨을 건 1대1 결투를 벌였다면 살아남아서 걸어나가는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른 조선 최강의 주먹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미디어와 대중서사가 수십 년간 감춰오고 또 부풀려왔던 이 두 괴물의 진짜 싸움 실력을 철저한 팩트와 당시 시대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한 힘의 우열을 넘어서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만들어낸 싸움의 철학과 본능적인 격투의 기술, 그리고 마침내 종로회관에서 서로를 마주했을 때 두 사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했던 그 숨막히는 심리전의 실체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한반도 주먹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가상 대결의 링 위로 올라가기에 앞서 잊혀진 역사의 숨은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전투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육체가 어떻게 단련되었는지 그 기원과 신체적 조건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종로의 지배자 김두한은 당시 조선 남성들의 평균 키가 160cm 남짓이던 시절에 무려 176cm의 장신이었고 체중은 90kg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거구였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수표교 다리 밑에서 생존을 위해 거친 밥을 먹으며 뼈대를 키운 그는 전형적인 중량급 인파이터이자 한방의 파괴력을 극대화한 슬러거였습니다. 그의 싸움 스타일을 상징하는 별명인 입봉은 상대가 아무리 강한 맷집을 가졌어도 그의 체중이 완벽하게 실린 주먹이나 발차기에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김두한은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용수철처럼 솟구쳐 올라 상대의 가슴이나 턱을 정확히 타격하는 높은 타점의 공중 돌려차기와 두발 드롭킥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구마적이나 신마적 같은 당대의 거물들조차 김두한의 타격을 허용하는 순간 거목이 꺾이듯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은 그의 파괴력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반면 시라소니 이성순의 신체 조건은 키 175cm에 체중 75kg 정도로 김두한에 비하면 훨씬 가볍고 날렵한 체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압도적인 속도와 탄력을 위해 최적화된 완벽한 암살자의 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경을 넘나들며 달리는 기차에 맨몸으로 뛰어오르고 내리는 도비놀이라는 밀무역 기술로 단련된 그의 반사신경과 도약력은 고양이과 맹수 그 자체였습니다. 김두한이 묵직한 대포알이라면 시라소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와 급소를 찌르는 예리한 단검과도 같았습니다. 상대가 주먹을 뻗는 그 찰나의 순간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무릎치기를 날리거나 몇 미터 거리에서 순식간에 날아올라 자신의 단단한 이마를 상대의 앞면에 꽂아버리는 공중거리 박치기는 당대 그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시라소니만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중국 대륙을 떠돌며 칼을 든 일본 야쿠자 수십 명을 상대로 단 한 번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고 몰살시켰다는 전설적인 일화들은 그의 회피 능력과 동체 시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격투 스타일을 가진 두 사람의 가상 대결을 가장 현실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간접적인 비교 대상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대중매체에서 두 사람 모두와 목숨을 건 혈투를 벌였던 것으로 묘사되는 거대한 괴물 금강과의 대결입니다. 비록 미디어가 만들어낸 극적인 장치이긴 하지만 이 가상의 전투 기록은 두 사람의 싸움 방식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해줍니다. 먼저 시라소니가 금강이라는 무시무시한 거구와 맞붙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라소니는 무려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금강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금강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기둥을 박살내는 동안 시라소니는 춤을 추듯 그 모든 치명적인 공격을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단 한 대의 정타도 허용하지 않은 채 시라소니는 금강의 텅 빈 옆구리와 턱에 수없는 유효타와 무릎치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괴력이었습니다. 시라소니의 타격은 날카로웠지만 백키로가 훌쩍 넘는 거구의 금강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릴 만한 묵직한 중량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싸움은 정전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중단되었고, 금강 스스로가 시간이 더 지났다면 내가 졌을 것이라고 패배를 자인하긴 했지만 시라소니 역시 체력이 바닥나며 엄청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김두한이 금강과 맞붙었을 때는 양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결투 초반 김두한은 자신보다 덩치와 힘이 월등한 금강의 맹공에 밀리며 실제로 뼈아픈 타격을 여러 차례 허용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김두한이 바닥에 나뒹굴고 입가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회피력 면에서는 분명 시라소니보다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김두한의 진짜 무기는 타격을 허용한 직후에 빛을 발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즉사했을 법한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고도 그는 짐승 같은 정신력과 맷집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빈틈을 누르던 김두한은 자신의 온 체중과 회전력을 실은 혼신의 점프 돌려차기를 금강의 턱에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그 단 한 방의 폭발적인 파괴력 앞에 시라소니와 1시간을 싸우고도 버텼던 금강의 거대한 몸뚱이가 단숨에 의식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간접 비교를 통해 우리는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라소니는 절대 맞지 않고 상대를 요리하는 아웃복서의 정점이었고, 김두한은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괴물 같은 맷집과 한 방을 가진 슬러거의 정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둘이 실제로 부딪혔다면 시라소니의 날카로운 연타가 김두한의 맷집을 먼저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김두한의 치명적인 한 방이 시라소니의 회피를 뚫고 적중할 것인가라는 숨막히는 모순의 대결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피말리는 가상 대결의 결과가 현실의 역사 속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방 직후 종로의 심장부인 종로회관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면했던 그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김두한은 이미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서울의 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종로회관 안에는 김두한을 호위하는 최정예 간부들과 수십 명의 행동대원들이 살기를 뿜어내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굴 한가운데로 낡은 코트를 입은 깡마른 산에 시라소니가 혈혈단신인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술집 안에서 시라소니는 특유의 느릿하고 삐딱한 평안도 사투리로 김두한을 향해 다짜고짜 도발을 던졌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김두한이냐? 오늘 나랑 한판 붙어보자꾸나. 자신의 보스를 향한 불경스러운 도발에 김두한의 핵심 참모이자 130kg의 거구였던 김관철을 비롯한 수명의 간부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제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시라소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종로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의 주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먹을 뻗기도 전에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기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시라소니의 몸이 허공으로 용수철처럼 솟구치더니 가장 덩치가 큰 김관철의 이마에 대포알 같은 박치기를 꽂아버렸습니다. 벼락맞은 고목처럼 김관철이 뒤로 넘어지는 찰나 시라소니는 떨어지는 탄력을 이용해 무릎으로 그의 옆구리를 찍어 눌렀고, 이어서 덤벼드는 다른 간부들마저 단 몇 초 만에 추풍낙처럼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김두한의 최정예 부하 5명이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라소니는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쓰러진 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실력들은 형편없지만 오야붕을 지키려는 충성심 하나는 대단들하구나. 이 싸늘한 조롱이 종로회관에 울려 퍼지는 동안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김두한의 등줄기에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 김두한의 비상한 두뇌는 이미 수만 가지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저 짐승은 자신이 지금까지 꺾어왔던 구마적이나 신마적 같은 거구의 힘센 파이터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타점을 예측할 수 없는 기괴한 움직임, 공중을 날아다니는 탄력, 그리고 단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철벽 같은 방어태세. 훗날 김두한 본인이 라디오 방송과 회고록을 통해 고백했듯 그는 시라소니를 마주한 그 찰나의 순간 도무지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압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김두한은 아주 영리하고도 냉정한 오야붕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 진승과 1대1 데스매치를 벌인다면 운이 좋아 승리한다 해도 자신 역시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치명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행여라도 패배한다면 그동안 피로 쌓아 올린 종로의 제국과 수천 명의 부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좌익 공산 세력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피 튀기는 이념 전쟁을 벌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였습니다.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거대한 대의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마침내 김두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종로의 황제가 드디어 윗옷을 벗고 전설적인 입봉을 날릴 것이라 기대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주먹을 쥐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순이 형님 아우가 몰라뵀습니다. 이 아우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천하의 김두한이 단 한 번의 주먹도 뻗어보지 않고 싸움을 피하며 항복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비굴한 도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싸움을 가장 명분 있게 회피한 오야붕의 철저한 생존 본능이자 무시무시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만하고 기고만장했던 시라소니조차 김두한의 이 파격적인 행동에 내심 당황하며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라소니 역시 단순한 싸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눈빛을 읽는데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부하들이 쓰러질 때 시라소니는 김두한의 눈빛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김두한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라소니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사각지대와 허점을 꿰뚫어보며 언제든 치명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시라소니는 훗날 측근들에게 그날의 진실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두한이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때 보니 도무지 빈틈이라고는 없었다. 만약 그때 진짜로 맞붙었다면 나 역시 개망신을 당하고 쓰러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싸움을 피하고 먼저 손을 내민 두한이가 진짜로 이긴 것이다. 이 역사적인 만남과 두 거물의 상호평가를 종합해보면 결국 김두한과 시라소니의 가상 대결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 없는 완벽한 무승부이자 공동 최강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좁은 골목에서 피할 곳 없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면 시라소니의 날카로운 맹공에 김두한이 쓰러졌을지, 아니면 시라소니의 체력이 빠진 틈을 타 김두한의 거대한 일격이 시라소니의 숨통을 끊었을지는 신만이 아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강함을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피를 흘리는 대신 뜨거운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형님과 아우로 예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낭만 주먹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도 완벽한 전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력과 야만이 난무하던 시대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대신 상대를 향해 기꺼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그들의 여유. 누가 더 강한가를 따지는 우리의 유치한 호기심 너머에는 결국 진정한 강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묵직한 품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중의 뇌리에 가장 깊게 박힌 것은 드라마 야인시대가 그려낸 장엄한 신하들입니다. 김두한이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조선 팔도의 강자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며 종로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모습, 그리고 그 무적의 김두한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던 독고다. 이 시라소니와의 만남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듭니다. 미디어 속에서 김두한은 시라소니의 기백에 감복하여 무릎을 꿇고 그를 형님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의리를 보여주었고, 동대문파와 명동파의 거대한 전쟁은 마치 삼국지의 명장들이 맞붙는 듯한 장엄한 서사시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만약 미디어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김두한이 시라소니에게 고개를 숙인 진짜 이유가 의리가 아니라 철저한 생존 본능과 계산된 두려움 때문이었다면, 그리고 명동파를 힘으로 짓눌렀다고 알려진 동대문파가 사실은 단 한 번도 1대1 전투력에서 명동파를 앞선 적이 없었으며 오직 비열한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승리한 것이 팩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과 연출로 포장된 미디어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내고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전투력과 차가운 역사적 진실만을 바탕으로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진짜 사내들의 서열을 7위부터 1위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피 끓는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그들이 주먹을 쥐어야만 했던 혼돈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 조선의 청년들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표출할 곳이 없었습니다. 총과 칼은 일본 순사들의 전유물이었고 법은 결코 조선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과 절망이 도시를 짓누르던 그때 거리의 사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뚱어리를 무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바로 이념의 대립과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참상을 겪으며 철저한 무업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생존을 위해 누군가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구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폭력에는 훗날의 조직폭력배들과는 확연히 다른 묘한 원칙이 존재했습니다. 사내 대장부는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지 않으며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건드리기를 포기하는 양아치 짓으로 여겼습니다. 다수가 한 명을 구타하는 린치를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오직 맨주먹으로 정정당당하게 1대1 승부를 겨루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거친 폭력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협객이라 부르며 낭만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물론 시대가 흐르고 정치 권력의 검은 돈이 개입하면서 이 고결한 낭만은 쇠파이프와 사시미 칼이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로 변질되지만 적어도 그 초기만큼은 주먹과 땀방울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순수의 시대였습니다. 본격적인 랭킹을 공개하기에 앞서 탑7이라는 좁은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뒷골목을 떨게 만들었던 전설적인 괴물 사인을 명예의 전당으로 먼저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구역에서 절대적인 지배자였으나 순수한 1대1 맨손 전투력이라는 랭킹의 엄격한 기준 혹은 너무 일찍 쓰러져간 비운의 운명 때문에 아쉽게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인물은 1950년대 서울의 밤을 지배했던 동대문의 제왕 이정재입니다. 경기도 이천 출신인 그는 젊은 시절부터 골격이 장대하고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전국 씨름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1등 상품인 황소를 휩쓸어 10마리나 타냈다는 일화는 그의 타고난 근력을 증명합니다. 상대의 멱살을 쥐면 그대로 허공에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칠 만큼 압도적인 완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주먹 세계의 역사가들은 그를 순수한 싸움꾼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정재의 진짜 무기는 굵은 팔뚝이 아니라 비상한 두뇌와 사람을 조직하는 거대한 정치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대1로 피를 흘리며 싸우기보다는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린 동대문 상인연합회를 조직하여 막대한 자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자유당 이기붕이라는 최고 권력자와 결탁해 정치 깡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그가 낭만적인 보스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현실의 이정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은인 시라소니를 좁은 사무실로 유인해 수십 명의 부하를 시켜 잔혹하게 린치하는 비열한 선택을 내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먹보다 권력을 믿었던 그는 결국 1961년 군사정권의 서슬퍼런 심판대 위에 올라 나는 깡패입니다 라는 치욕스러운 팻말을 목에 걸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권력의 덧없음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명동파의 자랑이자 비운의 천재 파이터 황병관입니다. 평양 출신인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최고급 엘리트였을 뿐만 아니라 1948년 런던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등록될 뻔했던 아시아 레슬링 웰터급 챔피언이었습니다. 힘과 기술, 지성까지 모두 갖춘 그는 이화룡의 오른팔로서 명동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그의 실전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6.25 전쟁 피난 시절 부산에서 벌어진 일화가 이를 증명합니다. 당시 부산을 주름잡던 토박이 주먹 마사이치 고영목이 황병관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자 황병관은 다방에서 그와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말싸움이 격해지던 순간 황병관은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고영목의 허리를 부여잡고 그대로 공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력에 의해 허공을 날아간 부산의 1인자는 단단한 탁자 위로 떨어져 단 한 번의 공격에 기절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황병관은 전국의 주먹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의 끝은 허무했습니다. 훗날 자신을 찾아온 고영목과 대화를 시도하려던 중 고영목이 베개 밑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발사하면서 가슴에 두 발의 총탄을 맞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맨주먹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을 천재가 차가운 쇠붙이 앞에 쓰러진 이 사건은 낭만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슬픈 신호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코리안 갱스터라 불리며 실전 맨손 싸움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조창조입니다.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그는 정해진 무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실전 격투를 스스로 체득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대구의 38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벌어진 영남고 유도 챔피언과의 대결은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80kg이 넘는 거구에 유도 선수에게 수없이 엎어치기를 당하면서도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10분이 넘는 사투 끝에 결국 체력이 방전된 유도 선수가 스스로 항복을 선언하게 만들 만큼 그의 지구력과 근성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염천교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던 그는 복싱이도 씨름을 혼합한 자신만의 격투술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쏘아붙이는 박치기와 무릎치기는 오늘날의 종합격투기를 방불케 할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훗날 살인교사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지만 그는 그 좁고 차가운 감방 안에서도 매일 스쿼트 700번과 팔굽혀펴기 270번을 거르지 않으며 환갑의 나이에도 팔뚝 둘레 46cm를 유지한 진정한 무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의 전당을 장식할 인물은 이름조차 기괴하고 압도적인 맨발의 대장 이영순입니다. 명동파의 핵심 전투원이자 이화룡의 왼팔이었던 그는 키가 무려 2m를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발 크기였습니다. 무려 370mm에 달하는 거대한 발을 가진 탓에 시중에서는 그에게 맞는 구두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시사철 맨발이나 집신을 신고 다녔고 싸움이 벌어질 때면 그 거대한 맨발로 상대를 가격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그의 비중이 작게 다뤄지곤 하지만 실제 1950년대 주먹들 사이에서 맨발의 대장이 뿜어내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앞발차기를 한번 뻗으면 건장한 성인 남성이 몇 미터나 밖으로 날아가 처박혔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종로의 황제 김두한조차 그와 장난삼아 다리 씨름을 해본 뒤 살면서 이렇게 하체가 강한 놈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입니다. 상대방을 발로 찼다가 진짜로 사람이 죽을까봐 스스로 구두 신기를 포기했다는 무시무시하면서도 낭만적인 소문이 돌 만큼 그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인간 병기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도 잔혹한 시대의 파도 속에서 조직의 힘이나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주먹 하나로 전설의 반열에 오른 진짜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이 4명의 사내들조차 뛰어넘어 한 시대의 꼭대기에 이름을 새긴 최강의 파이터 7인. 과연 그들은 어떤 싸움의 기술을 가졌으며 누구를 꺾고 그 자리에 올라왔을까요? 명예의 전당에 오른 4명의 거인들을 뒤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 암흑가를 지배했던 진짜 최강자들의 랭킹을 7위부터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수많은 폭력과 땀방울이 뒤엉켰던 1920년대부터 1960년대의 주먹 세계는 단순히 힘만 세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짐승 같은 근력과 끈질긴 생명력은 기본이고 상대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본능적인 감각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수천 명의 건달들 위에서 군림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험난한 정글에서 당당히 7위를 차지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7위는 바로 소공동의 인텔리킥, 소공동파의 두목 홍영철입니다. 주먹세계라고 하면 흔히 학창시절부터 주먹질을 일삼고 학교를 중퇴한 거친 사내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연희전문학교, 현재 연세대학교를 다녔던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평안남도 강서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린 시절에 그는 훗날의 무시무시한 명성과는 달리 잔병치레가 많고 몸이 아주 허약한 소년이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동네 불량배들과 동급생들에게 잦은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 여리고 약했던 소년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뜨겁고 독한 오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 같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유도 복싱, 태권도 등 실전에 쓸 수 있는 모든 격투 기술을 닥치는 대로 섭렵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신체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멀리서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발차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매일 밤 피투성이가 된 발로 모래주머니와 샌드백을 수천 번씩 차며 자신의 다리를 강철 같은 흉기로 단련시켰습니다. 6개월간의 처절한 수련 끝에 다시 세상에 나온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찾아가 단숨에 쓰러뜨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청년이 된 홍영철은 지성과 무력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살인병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건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양복 차림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고 손에는 영어 원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훗날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도 교도관들이 내민 영어 원서를 유창하게 읽어내려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일화는 그의 지적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기생들 사이에서도 홍영철과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그는 부드럽고 지적인 매력을 풍기는 검은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싸움터에 나서는 순간 그 부드러운 미소는 차가운 사신으로 돌변했습니다. 홍영철의 가장 큰 특징은 싸울 때 절대 안경을 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격렬한 주먹 다짐을 벌일 때 안경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위험한 물건입니다. 안경이 깨져 눈을 찌를 수도 있고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 왜 싸울 때 안경을 벗지 않느냐고 물으면 홍영철은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먹이 날아오면 피하면 될 일이고 내 얼굴에 손이 닿기 전에 눕히면 그만이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맞아본 적이 없다. 그 오만하리만치 자신감 넘치는 대답은 결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싸움 방식은 상대가 주먹을 뻗기 위해 다가오는 그 찰나의 순간을 노려 번개처럼 킥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그의 연속 발차기는 당시 주먹 세계에서 감히 막아낼 자가 없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발차기 속도와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일본어로 한 방을 뜻하는 있지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발을 한번 뻗으면 건장한 사내 두세 명이 한 일자로 바닥에 뻗어버린다고 해서 붙은 끔찍하면서도 경이로운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린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연희전문학교 3학년 시절에 벌어진 대결이었습니다. 그의 상대는 무려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복싱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주상점 선수였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올림픽 국가대표 복서와 길거리 싸움꾼의 대결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대표 복서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복서 특유의 날렵한 스텝과 쏟아지는 연타 앞에서 홍영철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 생각했죠. 결투가 시작되자 주상점 선수는 맹렬한 기세로 파고들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은 당황하지 않고 특유의 침착함으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날카로운 주먹들이 그의 안경알 스치듯 빗나가는 순간 홍영철의 체중을 완벽하게 실은 회심의 발차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공기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묵직한 발등이 복서의 턱과 명치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올림픽 무대를 누비던 국가대표 복서가 길거리 싸움꾼의 발차기 단 몇 방의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서울 시내 암흑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가대표마저 쓰러뜨린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감히 소공동을 넘보는 자는 사라졌습니다. 훗날 홍영철은 부산 피난 시절을 거쳐 서울 소공동에 확고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김두한과 함께 건중친목회라는 조직에서 감찰부 차장과 부장을 역임하며 엄청난 이권을 주물렀고 명동의 이화룡 동대문의 이정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무식하게 연장을 들고 싸우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협상하며 필요할 때는 화염병 같은 도구로 공포를 조장해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지능적인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7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기술과 스피드 두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대 최고였지만 6위부터 등장하는 괴물같은 인간 병기들의 압도적인 맷집과 한계를 초월한 짐승 같은 근력 앞에서는 순수한 1대1 파괴력 면에서 아주 미세하게 밀린다는 주먹계의 냉정한 평가 때문입니다. 발차기의 달인이자 인텔리보스였던 홍영철. 하지만 그 지성마저도 짓눌러버릴 엄청난 야수들이 바로 다음 순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6위를 차지한 인물은 지식인 야수라 불렸던 신마적 본명 엄동욱입니다. 구마적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가 품고 있던 분노의 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907년경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최고의 명문인 보성전문학교를 거쳐 일본 도쿄의 제국대학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그야말로 최상위 0.1%의 초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큰 키와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그는 조선 여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심장부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찬란한 학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레 취급을 받는 끔찍한 차별과 억압이었습니다. 식당과 여관에서 출입을 거부당하고 일본 깡패들에게 린치를 당하며 그의 가슴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식인이 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끔찍한 무력감. 결국 그는 펜을 꺾어버리고 차가운 쇠구슬 같은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귀국 후 그는 지식인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술과 폭력에 의존하는 타락한 깡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암흑가에 알려지게 된 것은 종로 YMCA 체육관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다져온 체력으로 운동을 하려던 그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입장을 거부당하자 억눌려왔던 광기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동욱은 그대로 체육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그 체육관을 장악하고 있던 이들은 갈치와 해악기라는 무시무시한 주먹패들이었습니다. 특히 해악기는 권투 선수 출신의 거구로 살인주먹이라 불리며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분노한 해악기가 엄동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인 출신의 청년이 살인 주먹 앞에서 처참하게 뼈가 부러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엄동욱은 키 181cm에 백키로에 육박하는 거구였습니다. 게다가 씨름과 유도로 단련된 그의 근력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맨손으로 호두 껍질을 가루로 만들고 두꺼운 잣을 손가락으로 으깨버리는 악력을 가진 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해악기의 허리를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순식간에 거구의 해악기가 허공으로 번쩍 들려 올라갔습니다. 엄동욱은 비명을 지를 틈도 주지 않고 그 거대한 몸뚱이를 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단 한 번의 매치기로 체육관의 제왕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야만적인 괴력 앞에서 체육관의 모든 건달들이 무릎을 꿇었고 엄동욱은 그날로 학생 주먹패의 1인자로 등극했습니다. 이후 그는 종로의 원조 황제였던 구마적 고이경과 만나 전설적인 팔씨름 대결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엄동욱의 승리였고 사람들은 그를 새로운 마적이라는 뜻의 신마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마적이 세력 규합을 위해 일부러 져주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신마적의 무시무시한 힘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마적은 두 얼굴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가난한 고학생들에게 자신의 돈을 털어 학비를 대주고 술집에서 문학과 철학을 논하며 낭만을 즐기던 따뜻한 형님이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한용운 선생이 일제 경찰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부하 학생들을 이끌고 온몸으로 일본 순사들을 막아내며 선생을 대피시켰던 뜨거운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술에 취하는 순간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미친 개로 변돌했습니다. 술집에 기물을 박살내고 종업원을 구타하며 눈을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상인들의 돈을 갈취하진 않았지만 그의 주사로 인해 쑥대밭이 된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폭력성은 결국 기존 주먹계의 거물들 뿐만 아니라 신흥 강자들에게도 표적이 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종로의 새로운 지배자를 꿈꾸던 18세의 짐승 청년 김두한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종로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구마적과 더불어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신마적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김두한은 아주 영리했습니다. 무턱대고 싸움을 거는 대신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술에 취한 신마적을 일부러 도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홧김에 부하들을 두들겨 팬 신마적 앞에 마침내 김두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월관이라는 화려한 요정 술냄새와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김두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동생들을 그렇게 패면 제가 오늘 형님을 좀 때려 눕혀야겠습니다. 그 당돌한 도발에 신마적은 코웃음을 치며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의자와 술병이 날아다녔습니다. 초반의 기세는 신마적의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김두한이 날렵하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신마적은 그 공격을 모두 튕겨내며 짐승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신마적의 굵은 팔뚝이 김두한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으라차차하는 기합소리와 함께 18세의 김두한이 허공으로 솟구쳤고 그대로 단단한 나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에 김두한이 숨을 헐떡이는 순간 신마적이 짐승처럼 올라타 김두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완력이 기도를 조여왔고 김두한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가며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종로를 제패할 사나이의 생명력은 끈질겼습니다. 의식이 멀어져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김두한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로 신마적의 앞면을 향해 가공할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신마적의 코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고통에 신마적의 소나기가 느슨해진 그 짧은 틈을 타 김두한은 용수철처럼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난 김두한의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신마적을 향해 김두한은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허공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번개처럼 날아간 돌려차기가 신마적의 옆구리에 꽂혔고 이어진 두 번째 발차기가 피투성이가 된 신마적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거목이 쓰러지듯 신마적의 거대한 몸뚱이가 쿵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종로의 하늘 아래에 두 개의 마적 중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이 대결 이후 신마적이 김두한의 실력을 인정하고 멋지게 퇴장하는 낭만적인 악역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패배의 상처와 수치심을 안고 만주 봉천으로 쫓겨나듯 떠난 엄동욱은 그곳에서 시라소니를 만나 잠시 교류하기도 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해방 후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갔지만 공산당 치하에서 폭력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고문과 감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국군이 평양을 탈환했다가 다시 후퇴하던 일사후퇴, 당시 남쪽으로 함께 도망치자는 동료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내 고향 땅에서 죽으련다.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절망에서 시작해 주먹세계의 괴물로 전락했던 신마적 엄동욱. 그는 자신이 태어난 평양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지성과 야만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비운의 강자, 그는 이렇게 6위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경성 축축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종로의 밤거리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위태롭게 비추고 있고 어디선가 둔탁하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인지 단단한 바위가 깨지는 소리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는 끔찍한 파열음입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날카로운 칼도 차가운 쇠파이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단하게 단련된 이마 하나로 사람의 두개골을 마치 잘 익은 수박처럼 갈라버리는 괴물경성의 밤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황제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였죠. 전설이라 불리기엔 너무나 잔혹했고 악몽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거대했던 그림자. 바로 한반도 주먹 서열 5위를 차지한 종로의 원조 지배자 구마적 본명 고위경입니다. 경찰 기록에는 고시형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이 사내는 그 출생부터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1907년경 일본 도치기현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을 뿐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주먹 세계에 발을 들이기 전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거나 유랑극단과 서커스단에서 차력사로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뿐입니다. 당시 조선 팔도는 나라 잃은 서름으로 가득 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먹 세계만큼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차고 다니는 긴 칼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내들의 단단한 두 주먹뿐이라는 일종의 낭만 섞인 믿음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랑극단이나 서커스단은 단순히 제주를 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장사들이 모여들고 전국 팔도 의 소식들이 모이는 정보의 집결지이자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꽤나 매운 주먹들이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거친 바닥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덩치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고위경이었습니다. 고위경은 태어날 때부터 골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50cm 후반에서 160cm 초반이던 시절 그는 무려 183cm의 키에 체중이 110kg에 달하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머리 크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무려 2배에서 3배나 더 컸다고 하죠. 게다가 누가 봐도 악당처럼 보일 정도로 험상궂고 무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올라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면 헐렁한 삼배옷 위로 근육들이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주특기는 차력이었습니다. 굵직한 쇠파이프를 목에 감고 힘을 주면 쇠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묘기였습니다. 관객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정작 고위경의 눈동자는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이 뜨거운 에너지는 고작 푼돈 몇 푼을 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서커스단에 인근 지역을 관리한다는 근본도 없는 건달패거리 5-6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단장의 멱살을 잡고 자릿세를 내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적당히 굽실거리며 푼돈을 쥐어주어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묵묵히 짐을 챙기던 고위경이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건달들 위로 드리워지자 시끌벅적하던 천막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두머리가 고위경을 올려다보며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는 순간 고위경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녀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녀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청소였습니다. 고위경은 주먹을 쥐지도 않고 달려오는 녀석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들어올려 쌀가마니를 던지듯 천막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놈이 강목을 들고 고위경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고위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목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고위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녀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그 끔찍한 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바로 박치기였습니다. 그의 이마가 상대방의 이마에 꽂히는 순간 마치 대포가 터지는 듯한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맞은 자는 비명도 없이 눈이 뒤집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단 한 번의 박치기로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일종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순식간에 5-6명의 건달들을 흙바닥에 눕힌 그는 먼지를 털어내며 종로라는 거대한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가 등장했음을 알렸습니다. 고위경은 진가방 하나를 달랑 들고 종로의 중심 우미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우미관은 조선 최고의 극장이자 종로 주먹들의 성지였습니다. 그곳을 차지하는 자가 곧 조선 주먹의 황제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우미관 주변에는 여러 군소 조직들이 얽히고 설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의경 복잡하게 머리를 굴릴 것 없이 가장 강한 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리는 도장 깨기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미관을 관리하던 우두머리가 술판을 벌이던 요정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는 수십 명의 장정들을 상대로 마치 볼링공처럼 돌진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울릴 때마다 건달들이 허공을 날아다녔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김없이 그의 박치기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피투성이가 된 우두머리는 무릎을 꿇었고 그날 이후 우미관의 주인은 고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미관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온 불청객, 바로 일본의 야쿠자들이 종로에 침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먹 대신 허리춤에 차가운 긴 칼을 차고 다녔고 우미관의 허락도 없이 종로 상인들에게서 보호비 명목의 수금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고의경은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하고 야쿠자 무리가 진을 치고 있는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야쿠자들이 번쩍이는 긴 칼을 빼들고 그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고의경은 천천히 윗옷을 벗어던지며 온몸에 박힌 흉터들을 드러냈습니다. 야쿠자들이 사방에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그는 옆에 있던 빈리어카의 나무 손잡이를 맨손으로 뚝 뜯어내어 몽둥이 삼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토막과 칼이 부딪힐 때마다 야쿠자들의 손목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칼을 쥔 손을 정확하게 가격해서 무장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야쿠자들을 향해 그는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행동대장이 악에 받쳐 칼을 높이 쳐들고 달려들었지만 고의경은 양손으로 놈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고 그대로 멱살을 잡아 자신의 머리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고의경의 이마가 야쿠자의 앞면을 강타했습니다. 코뼈가 함몰되고 앞니가 모두 부러진 채 바닥에 쓰러진 야쿠자들을 내려다보며 고의경은 묵직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고철 덩어리들을 쌓아들고 꺼져라. 그리고 다시는 종로에 발을 들이지 마라. 이 사건은 종로의 기적이라 불리며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상인들은 그를 수호신처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조차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완벽한 제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무렵 종로에는 고의경과 필적할 만한 또 다른 거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학생 주먹의 우두머리 엄동욱이었습니다. 일본 유학파 엘리트이자 엄청난 괴력을 지닌 엄동욱의 등장에 종로 바닥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종로에 패권을 두고 피를 흘리는 대신 조용히 팔씨름 대결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젊은 엄동욱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엄동욱은 고의경의 나이와 관록을 예우하여 그를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고의경을 구마적이라 부르고 젊은 엄동욱을 신마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적은 겉으로는 동맹을 맺고 종로를 양분하는 듯 보였으나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구마적은 낭만과 의리를 중시하는 멋진 보스로 그려지지만 역사적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우미관의 권력에 취한 구마적은 점차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로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마음대로 갈취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피 같은 돈을 뜯어내어 화려한 요정에서 매일 밤 술과 여자에 빠져 지냈습니다.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밥 먹듯이 하여 상인들이 참다 못해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까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조차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들에게까지 조직에 바칠 돈을 강요했습니다. 상인들에게 구마적은 황제가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고 숨통을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구마적의 제국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원성으로 골가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썩어가는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표교 다리 및 냄새나는 빈민가에서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종로의 황제로 등극할 10대 후반의 청년 김두한이었습니다. 김두한은 구마적과는 달리 상인들의 보호비를 줄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민심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마적 산하의 조직원들이 수표교 근처에서 힘없는 거지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으려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김두한은 참지 않고 나서서 단숨에 구마적의 부하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구마적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행동대장 뭉치마저 김두한의 날아차기 한 방에 기절하여 실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미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마적의 참모이자 그림자 같았던 쌍칼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마적에게 경고했습니다. 다리 밑에 괴물이 자라고 있으니 싹이 더 트기 전에 밟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만에 빠진 늙은 사자 구마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랑이는 토끼가 짖는다고 눈을 뜨지 않는 법이라며 김두한을 한낱 똥개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구마적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김두한은
수비만 하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대담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늙은 황제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두한은 부하들을 이끌고 구마적의 핵심 자금줄인 거대한 도박장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영업 끝났으니 모두 돌아가라는 단 한마디와 함께 달려드는 도박장 경비원들을 순식간에 때려눕힌 김두한은 도박 테이블을 모두 엎어버리고 기물들을 박살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두한이 바닥에 널린 엄청난 판돈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질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선전포고였습니다. 구마적에게 전해라. 우미관의 주인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남긴 김두한의 전언은 삽시간에 종로 전체로 퍼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구마적은 격노하여 양주병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감히 쥐새끼 같은 놈이 내 밥상에 재를 뿌려 내 이마에 흠집을 내겠다고. 짐승의 본능적인 살기가 다시금 그의 눈을 채웠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종로 전체가 거대한 압력밥솥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미관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 극장의 관객석은 모두 비워졌고 홀 중앙은 로마의 검투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구마적은 평소 즐겨 마시던 독한 위스키 대신 맑은 정종을 데워 마시며 가장 정갈하고 엄숙한 짙은 남색 정장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구두에 광을 내고 거울 앞에 선 그의 이마에는 영광의 흉터들이 선명했습니다. 차가운 밤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두한이 홀로 우미관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헐렁한 바지에 셔츠 차림의 김두한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이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형님! 인사 올리러 왔습니다. 정중하지만 살기가 가득한 김두한의 인사에 구마적은 겉옷을 벗어던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가 내 안방이자 네가 눕게 될 자리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구마적이 대포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스피드였습니다. 쿵쿵 바닥이 울릴 정도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좁힌 구마적은 소뚜껑만한 주먹을 김두한의 앞면을 향해 연달아 날렸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김두한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며 구마적의 힘을 역이용했습니다. 구마적이 크게 헛스윙하며 옆구리가 비는 찰나 김두한의 날카로운 발차기가 구마적의 갈비뼈를 강타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날카로운 고통에 구마적은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더욱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구마적은 양팔을 벌려 김두한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곰이 먹이를 조를 때 쓰는 기술이었습니다. 한번 잡히면 허리가 꺾이거나 숨이 막히고 이어서 날아오는 가공할 박치기에 목숨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마침내 구마적의 거친 손이 김두한의 멱살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잡았다 이놈. 구마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김두한을 확 끌어당겼고 전설의 박치기를 날리기 위해 상체를 뒤로 젖혔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마적이 당기는 힘을 역이용하여 몸을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모아 구마적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쾅 하는 엄청난 충격음이 극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구마적의 박치기는 허공을 갈랐고 가슴에 정통으로 꽂힌 김두한의 공중 두발 차기에 구마적은 중심을 잃고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의자들이 박살나며 구마적의 거구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구마적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피가 흘러내렸지만 투지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력은 바닥났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김두한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높고 깨끗한 발차기가 구마적의 관자놀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구마적의 고개가 꺾이며 거대한 몸이 슬로 비디오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는 구마적을 향해 부하들이 달려들어 김두한을 칼로 찌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마적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멈춰라, 칼 집어넣어, 쪽팔리게. 어디서 연장질이야. 구마적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김두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부는 끝났다. 내가 졌다. 핑계도 변명도 없는 깔끔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우미관 사장실 열쇠 꾸러미를 꺼내 김두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종로는 네가 맡아라. 내 식구들 밥은 굶기지 말고 상인들 괴롭히지 마라. 김두한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며칠 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경성역 승강장에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구마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려했던 종로의 밤을 뒤로하고 그는 만주로 향하는 야간열차에 올랐습니다. 기적 소리와 함께 기차가 출발하자 구마적은 오른손에 끼고 있던 우미관 보스의 상징인 금반지를 빼어 창밖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종로의 거대한 요괴 구마적 고위경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만주 어딘가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고도 하고 마적단과 싸우다 장렬하게 산화했다고도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다시는 살아서 종로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장엄한 서사와 결투의 기록이 대부분 승자인 김두한의 회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실과 신화가 교차하는 그 어두운 안개 속에서 구마적이라는 이름은 폭력의 시대가 낳은 가장 거대하고 쓸쓸한 괴물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 경성의 한 권투 경기장 안은 땀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사람들의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각의 링 위에서는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복서 보비 웰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자비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 맹렬한 공격에 맞선 조선인 선수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의 앞자리를 차지한 일제 총독부 고관들과 일본 헌병 그리고 야쿠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조선인 선수를 보며 조롱 섞인 비웃음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의 처절한 모습을 링 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한 그 참담한 광경에 대부분의 조선인 관객들은 고개를 떨군 채 울분을 삼키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중석 한 구석에서 짐승의 표효 같은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선인이 별거 아니라는 일본인 관객의 모멸적인 욕설이 들려오자 이를 지켜보던 한 청년이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두 눈에 시퍼런 불을 켠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서대문 일대에서 무서운 이름으로 불리던 주먹 김기환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링 위로 뛰어 올라갈 듯이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6개월 후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저 외국인 선수를 쓰러뜨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도발에 경기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권투 협회 관계자들은 이 엉뚱한 상황을 흥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으며 실제로 6개월 뒤 두 사람의 대결 계약을 성사시키고 맙니다. 문제는 김기환이 정식 복싱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오직 뒷골목에서 맨주먹으로 살아남은 거리의 싸움꾼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식 글러브조차 껴본 적 없는 그가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프로 선수와 맞붙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김기환은 무모함을 실력으로 바꾸기 위한 상상 초월의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선인 권투의 선구자로 불리던 성희경은 조선 신궁 부근을 지나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김기환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채 그 험난한 돌계단을 두 손만으로 오르내리는 끔찍한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짐승 같은 근력과 흔들림 없는 도끼를 두 눈으로 확인한 성희경은 그를 종로에 있는 YMCA 권투 체육관으로 데려가 본격적인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체육관은 종로파 주먹들의 아지트였기에 서대문 소속인 김기환이 드나드는 것은 금기에 가까웠으나 조선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에 종로의 지배자 구마적과 신마적마저도 그의 출입을 묵인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6개월의 피나는 수련이 끝나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경성운동장에 마련된 특설링 주변에는 총독부 고관들과 야쿠자들은 물론 구마적과 신마적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인 관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보비 웰스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체격과 살인적인 펀치를 앞세워 1라운드부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육중한 주먹이 김기환의 안면과 복부를 강타할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고 구마적조차 고개를 저으며 버티기 힘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환은 끔찍한 타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면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강인한 맷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잊혀진 영웅들의 진짜 역사를 발굴하는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생생한 진실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가 3라운드에 접어들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상대의 패턴을 읽어낸 김기환이 길거리에서 체득한 특유의 짐승 같은 스피드에 권투에 묵직한 스트레이트를 더해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주먹이 보비 웰스의 턱에 직격으로 꽂히자 거구의 외국인 챔피언이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10라운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기환은 자신의 모든 체중과 분노를 끌어모아 번개처럼 빠른 양손 스트레이트를 피스톤처럼 쉼없이 내질렀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보비 웰스의 거대한 몸집이 링 바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심판의 KO 선언과 함께 조선인 관중석에서는 억눌렸던 울분이 폭발하는 미친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구마적과 신마적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세를 외칠 정도로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의 승리가 아니라 일제의 핍박 아래 짓눌려 있던 민족의 한을 한 방에 날려버린 기적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김기환은 조선 청년들의 영웅이자 피스톤 주먹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으며 전승무패의 권투 선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의 압도적인 기량에 겁을 먹은 상대 선수들이 모두 대결을 피하는 바람에 결국 링을 떠나 다시 험난한 뒷골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링에서 내려온 김기환은 서대문을 거점으로 삼고 더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권투로 단련된 실전 기술을 바탕으로 철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본인 건달이나 야쿠자들이 설치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 가차없는 응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인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일본 순사를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오줌을 마시게 할 만큼 그의 배짱은 식민지 권력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눈엣 가시 같았던 김기환을 제거하기 위해 1935년 11월 1일 경성경시청은 유도와 검도 유단자들로 특별 검거조를 편성하여 어두운 밤길을 걷던 그를 기습적으로 덮쳤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수십 명의 형사들에게 포위당해 결국 체포된 그는 경찰서 지하실로 끌려가 살이 타들어가는 전기 고문과 물고문을 번갈아 받으며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환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릴지언정 결코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는 초인적인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억지 누명을 쓰고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독방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좁고 습한 독방 안에서 매일같이 섀도우 복싱과 수백 번의 팔굽혀펴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몸을 더욱 날카로운 무기로 단련했고 그 살벌한 투지에 감복한 젊은 죄수들이 그를 형님으로 모시며 감옥 안에서도 그는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몇 년의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김기환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복싱 협회에서 영구 제명을 당해 두 번 다시 링에 오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갈 곳 잃은 맹수에게 남은 길은 오직 어둠의 세계뿐이었습니다. 그가 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대문 일대의 옛 부하들과 형무소에서 인연을 맺은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을 규합하여 서대문 마관패라는 거대한 조직을 탄생시켰습니다. 마관패는 순식간에 충정로와 광화문을 집어삼켰고 동양극장의 지배자 나중태와 단성사의 김장훈을 차례로 박살내며 종로의 심장부까지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환의 세력이 종로 상가와 우미관 극장 주변까지 옥죄어오자 당시 평화시장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전설적인 칼잡이 쌍칼조차 승산이 없음을 직감하고 제발로 김기환을 찾아가 무릎을 꿇으며 목숨을 바치겠다는 충성 맹세를 할 정도로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훗날 종로의 제왕으로 등극하게 될 10대 후반의 헐벗은 청년 김두한이 우미관에 잡일을 하던 중 김기환의 압도적인 명성을 듣고 그를 형님으로 모시겠다며 매일같이 찾아와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김기환은 처음에는 어린 녀석이 건달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을 만류했으나 목숨을 바치겠다는 김두한의 결기와 서늘한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결국 그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조직의 막내로 들어온 김두한은 김기환의 총애와 가르침 아래 실전 격투의 기술을 흡수하며 불과 4년 만에 다른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조직의 핵심 행동대장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감시망이 점점 좁혀오며 또다시 투옥될 위기에 처하자 김기환은 조직의 미래를 위해 잠시 조선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가장 신이 많은 아우 김두한을 불러 자신이 없는 동안 종로의 조직을 이끌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긴 후 짙은 안개가 깔린 밤기차를 타고 만주봉천으로 험난한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김기환이 떠난 뒤 그의 사주를 받았거나 스스로 명분을 찾은 김두한이 마침내 구마적을 쓰러뜨리고 종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김기환의 제국은 고스란히 김두한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주의 차가운 벌판에서도 강철 주먹의 전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선양 일대인 봉천에 당도한 그는 흩어져 있던 조선인 건달들을 단숨에 규합하여 현지의 잔혹한 중국 마저격단과 일본 야쿠자들에 맞서 싸우는 거대한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훗날 영화 장군의 아들 제작에 큰 도움을 주었던 1세대 주먹 원로 김동회가 만주에서 일본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김기환이 바람처럼 나타나 그들을 모조리 짓밟고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일화는 암흑가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0년대 초반 일제의 강제징용이 극에 달해 조선의 수많은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끌려가던 참혹한 시기에 김기환은 다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일제가 조직한 반도 의용잔치의 감찰부장 직함을 맡아 표면적으로는 일제에 협력하는 척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직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조선의 젊은 주먹들이 최전선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막고 후방의 노역으로 빼돌려 수많은 동포들의 목숨을 구해내는 의협심을 발휘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두 아우 김두한과 이정재를 불러 수십 명의 건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핏물이 섞인 술잔을 나누게 하며 태어난 날은 달라도 한날 한시에 죽겠다는 결의를 맺게 만들어 훗날 대한민국 암흑가를 뒤흔들 두 건물의 운명적인 의형제 관계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마침내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이 찾아오자 김기환은 거리의 주먹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인사를 경호하는 경호대장으로 특별 채용되어 약 1년 동안 국가의 치안을 돕는 양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경찰의 지독한 고문과 감옥 생활 그리고 쉼 없이 피워대던 담배와 독주로 인해 몸을 너무 혹사시킨 탓에 그의 강철 같던 육체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로서는 불치병이나 다름없던 폐결핵 진단을 받고 병상에 쓰러진 그는 피를 토하는 투병 생활 끝에 1949년 7월 불과 38세라는 너무나도 젊고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암흑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상주를 자처한 김두한과 이정재를 비롯해 과거 피를 흘리며 싸웠던 구마적과 신마적 명동의 이화룡과 독고다의 시라소니, 심지어 적대관계였던 일본 야쿠자 보스 하야시까지 빈소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조선 제1의 주먹이 떠나는 건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위해했던 강철 주먹의 전설이 오늘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가슴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임종 직전 김기환은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측근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자식들이 자라 아버지가 걸어온 피 묻은 길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 세상에 내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식들만큼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범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유언을 가슴에 새긴 김두한과 이정재 등 후배 주먹들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훗날 1980년대에 소설가 홍성유가 1세대 주먹 원로들을 취재하며 김기환의 압도적인 일대기를 바탕으로 인생극장이라는 소설을 집필하려 했으나 김기환의 자녀들이 한국으로 찾아와 출판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고 취재에 협조하던 주먹 원로들마저 김기환의 유언을 떠올리며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습니다. 결국 작가는 김기환의 이야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이뤄낸 필리핀 챔피언과의 대결과 구마적을 꺾은 무용담 등 수많은 진짜 업적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이 열려있던 후배 김두한의 이야기로 각색되어 소설 장군의 아들과 드라마 야인시대의 명장면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이름은 미디어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김두한의 신화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지만 진정한 역사의 기록 속에서 김기환은 일제의 억압에 맞서 맨주먹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김두한과 이정재라는 거물들을 길러낸 진정한 1세대 주먹의 황제이자 대한민국 암흑가의 진정한 뿌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945년 늦가을 해방에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던 서울역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쪽에서 내려오는 피난민들과 남쪽으로 올라가는 귀한 동포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던 그곳 매캐한 석탄 연기를 뚫고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플랫폼에 내려앉았습니다. 180cm가 넘는 거구에 잘 재단된 더블 브레스티드 정장을 입고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사내, 그의 몸에서 흐르는 서늘한 위압감과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빈손이었지만 그의 두 주먹은 이미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을 접수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훗날 화려한 명동이라는 무대 위에서 밤의 대통령이자 검은 신사라 불리게 될 사내 한반도 주먹서열 3위에 빛나는 이화룡의 서울 입성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의 서울, 그 중에서도 명동은 주인이 없는 거대한 사냥터이자 욕망이 끌어넘치는 용광로였습니다. 일본인들이 황급히 빠져나간 빈자리는 눈치 빠른 장사치들과 힘 좀 쓴다는 건달들의 차지가 되었고 거리는 오직 주먹만이 법이고 힘만이 정의였던 야생의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로 평양에서 내려온 호랑이 이화룡이 발을 들였습니다. 이화룡은 여느 시정잡배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식하게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비겁하게 흉기를 품고 다니는 짓을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언제나 말끔한 정장 차림을 유지했던 그는 소란을 피우는 불량배들을 발견하면 조용히 다가가 아주 신사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주특기는 화려한 도약이나 발차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시절부터 그를 북쪽 최고의 강자 3인방 중 한 명으로 만들어준 기술은 바로 제자리 박치기였습니다. 시라소니처럼 수미터를 날아오르는 공중거리 박치기와는 달랐습니다. 이화룡은 상대방과 근접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상대의 무릎이나 허벅지를 밟고 솟구쳐 오르며 자신의 체중 전체를 실어 이마로 상대의 안면을 부숴버렸습니다.
단 한 발짝의 도움 닫기만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가공할 파괴력 앞에 수많은 주먹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뻗어버렸습니다. 명동의 상인들과 가난한 예술가들은 폭력 대신 질서를 가져온 이화룡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든든한 큰형님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의 밤거리를 완벽하게 장악해 나가던 이화룡에게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서울 전체를 호령하던 종로의 황제 김두한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 명동의 털을 잡으려는 이북 출신 주먹들과 이미 서울의 패권을 쥐고 있던 종로파의 대결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두 세력의 기싸움 끝에 마침내 이화룡과 김두한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이화룡은 김두한의 핵심 참모인 김무옥과 맞붙어 특유의 매서운 타격으로 그를 압도하며 평양 최고 주먹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조선 제1의 주먹이라 불리는 김두한이 직접 나섰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벌어진 두 거물의 대결은 그야말로 용호상박이었습니다. 김두한은 특유의 타점 높은 돌려차기와 날렵한 스텝으로 공격을 퍼부었고, 이화룡은 묵직한 맷집과 특유의 투지로 그 공격들을 받아내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객관적인 스피드와 발차기 기술에서는 김두한이 미세하게 우위를 점하며 이화룡의 옆구리와 등을 가격했지만 이화룡은 결코 무릎을 꿇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두한의 타격을 견뎌내며 끝장을 보겠다는 무시무시한 기백을 뿜어냈습니다. 김두한조차 그의 꺾이지 않는 투지에 내심 식은땀을 흘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거인이 치명적인 살수를 꺼내들기 직전 아시아 레슬링 챔피언이자 이화룡의 오랜 동지였던 황병관이 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결투를 통해 서로의 엄청난 실력과 사내다운 기계를 인정한 두 사람은 적에서 평생의 지기로 변모했고, 김두한은 이화룡 일파가 명동에 자리 잡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며 서울을 양분하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이 흥미진진한 암흑가의 비화가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공개될 더 충격적인 뒷골목의 역사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발굴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명동을 확고히 장악한 이화룡의 곁에는 황병관 외에도 키가 2m에 달하고 발 사이즈가 370mm였던 인간병기 맨발의 대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삼각편대는 명동파를 당대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화룡이 낭만과 의리를 지키며 예술가들과 어울리던 그 시절 동대문에서는 전혀 다른 성질의 괴물이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 권력과 야합하여 거대한 기업형 폭력 조직을 건설한 이정재였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부패한 자유당 권력자들은 야당의 집회를 방해하고 반대파를 짓밟을 사냥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명동의 이화룡에게 막대한 자금을 제시하며 정치 테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신사 이화룡은 사내는 주먹으로 정정당당히 승부할 뿐 썩어빠진 정치인들의 개가 되어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을 수는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반면 동대문의 이정재는 그 검은 돈과 권력을 덥석 물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다른 모든 구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력에서는 단 한 번도 명동파를 능가한 적이 없었던 동대문파였지만 그들에게는 부패한 경찰과 정치 권력이라는 비열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동대문파는 끊임없이 명동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이화룡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1953년 시라소니 집단 린치 사건으로 폭발한 명동파의 분노는 결국 황금마차 카바레 습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정재의 부하들이 명동구역인 황금마차에서 거들먹거리며 술판을 벌이자 이화룡의 지시를 받은 명동의 행동대장 신상현이 정예 멤버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명동파는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장한 채 순식간에 동대문파 간부들을 피투성이로 만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력 대결에서는 이화룡의 완벽한 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재는 교활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정치적 승리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금마차 사건 직후 이정재의 사주를 받은 무장 경찰들이 대거 들이닥쳐 명동파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려 했습니다. 명동파는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 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갈등은 1958년 9월 충정로 도끼 사건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끊임없는 동대문파의 도발과 밀고자들의 배신에 분노한 이화룡은 마침내 전면전을 결심하고 지프차 15대의 무장한 부하들을 태워 이정재의 자택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보는 새어나갔고 현장에 매복해 있던 경찰들과 마주치면서 극도의 혼란 속에서 도끼가 날아다니는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화룡과 핵심 참모들은 모조리 구속되어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명동파의 완전한 붕괴이자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으로 기묘하게 굴러갑니다. 이화룡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사 정부는 사회학 일소라는 명분 아래 정치 깡패들을 모조리 잡아들였고, 자유당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정재와 동대문파 간부들은 혁명 재판에 넘겨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했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반면 1958년의 패배로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이화룡은 이 끔찍한 군사정권의 숙청 칼바람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개가 되기를 거부하고 감옥행을 택했던 그의 미련한 낭만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목숨을 살려낸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초반 감옥에서 출소한 이화룡은 두 번 다시 피비린내 나는 주먹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선택한 길은 예술이었습니다. 명동의 황제였던 그는 화성영화사라는 영화 제작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영화 제작자로 변신합니다. 이정재 일파가 영화계를 장악하고 정권 홍보용 3유영화를 찍어낼 때 이화룡은 진정성 있는 예술영화에 투자했습니다. 1961년 그가 제작한 영화 마부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메이저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뒷골목의 피투성이 깡패 두목이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거장 제작자로 거듭난 이 믿기 힘든 반전은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영화계마저 은퇴한 이화룡의 말년은 더욱 깊은 성찰과 참회로 이어집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휘둘렀던 폭력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귀의하여 십자가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훗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설교자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한때 주먹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했던 거대한 손이 성경책을 들고 눈물을 닦는 손으로 변한 것입니다. 1984년 2월 24일 이화룡은 70세의 나이로 가족들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혈압으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자신이 주먹 세계에 발을 들였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그를 그저 낭만적인 평양 사투리를 쓰는 의리파 주먹 정도로 묘사했지만 실제 이화룡의 삶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힘의 정점에 섰음에도 권력의 유혹을 뿌리칠 줄 알았고 완벽한 패배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얻었으며 폭력의 과거를 예술과 신앙으로 승화시킨 남자. 명동의 검은 신사 이화룡이 주먹 서열 3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그의 묵직한 제자리 박치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파란만장한 운명마저 스스로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그 가공할 생명력과 참회의 용기 때문일 것입니다. 1930년대의 경성 한복판, 끝없는 식민지 시대의 절망과 가난이 짙게 깔려있던 그 우울한 도시의 가장 낮고 습한 곳에서 훗날 대한민국 암흑가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포식자가 조용히 발톱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는 종로의 번화가 이면에는 썩은 물이 흐르고 빈민들이 웅크려 자던 수표교 다리 밑이 있었고, 그 악취나는 빈민굴에서 넉마를 걸친 채 줄임배를 움켜쥐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두한. 1918년에 태어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영웅 김좌진 장군의 피를 물려받은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핏줄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식민지 조선의 고아 소년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조차 내어주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자 가혹한 현실에 불과했습니다. 일제 순사들의 지독한 핍박과 감시 속에서 배움의 기회조차 철저히 박탈당한 그는 초등학교 1학년을 채 마치지도 못한 채 쫓겨나 평생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일자무식의 까막눈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배고픔과 멸시가 일상이었던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소년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수단은 자신의 단단한 뼈와 살, 그리고 거친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체득한 두 주먹뿐이었습니다. 김두한은 당시 조선 남성들의 평균 키가 160cm 남짓하던 시절 무려 176cm의 장신의 체중이 93kg에 달하는 압도적인 거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덩치만 큰 미련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체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놀림은 먹잇감을 낚아채는 표범처럼 날렵했고, 싸움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꿰뚫어보는 동물적인 감각과 비상한 두뇌, 회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의 싸움 기술과 전투력을 상징하는 단어는 바로 입봉, 즉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는 뜻의 무시무시한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펀치력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었는데 아무리 맷집이 좋은 건달이라도 그의 주먹이나 발차기에 제대로 한 번만 걸리면 방어할 틈조차 없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즐겼었던 필살기는 거대한 체중을 완벽하게 실어 공중으로 솟구친 뒤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높은 타점의 점프, 돌려차기와 두 발로 가슴을 찍어버리는 드롭킥이었습니다. 상대와 근접전으로 엉겨 붙었을 때는 씨름이나 유도처럼 태클을 걸어 상대를 넘어뜨린 뒤 그 위로 올라타 파운딩을 퍼붓거나 자신의 단단한 이마로 가공할 박치기를 꽂아넣는 현대의 종합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잔혹하고도 실전적인 기술의 달인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10대 후반의 청년 김두한은 마침내 종로의 기존 지배자들을 향해 거침없는 반역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잊혀진 영웅들의 진짜 역사를 발굴하는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생생한 진실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두한의 희생양이 된 것은 구마적의 오른팔이자 행동대장이었던 뭉치와 우미관의 똘마니들이었습니다. 수표교 다리 밑에서 힘없는 거지들을 괴롭히던 우미관 패거리들을 목격한 김두한은 참지 않고 나섰습니다. 상대가 주먹을 뻗기도 전에 김두한의 주먹이 명치에 꽂히자 거구의 사내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허공을 날아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이어지는 번개 같은 연속 발차기에 종로 바닥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우미관의 똘마니들과 씨름판에서 소를 때려잡던 뭉치마저 단 한 번의 날아차기에 기절하며 무참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종로에 새로운 지배자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김두한의 첫 번째 대형 사냥감은 지식인 야수로 불리며 종로 기독교 청년회관 일대를 공포로 다스리던 신마적 엄동욱이었습니다. 키 182cm의 구마적에 필적하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던 신마적은 사람을 장난감처럼 집어던지는 유도와 씨름의 달인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아주 영리하게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술에 취한 신마적을 일부러 도발하게 만든 뒤 명월관이라는 좁은 술집에서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결투 초반 김두한이 빠른 스텝으로 주먹을 뻗었지만 엄청난 괴력을 지닌 신마적은 그 공격을 흘려보내며 짐승처럼 파고들어 김두한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신마적은 그대로 김두한을 번쩍 들어 단단한 나무 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고 바닥이 쩍 갈라질 정도의 엄청난 충격에 김두한은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마적이 거대한 몸으로 올라타 김두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완력이 기도를 조여왔고 김두한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가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김두한은 남은 힘을 쥐어짜내 자신의 머리로 신마적의 안면을 들이받는 치명적인 기습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코피가 터진 신마적의 소나기가 느슨해진 찰나 김두한은 용수철처럼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어선 김두한은 공중으로 몸을 솟구치며 전매 특허인 강력한 연속 돌려차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첫 번째 발차기가 신마적의 옆구리에 정통으로 꽂혔고 이어진 세 번의 발길질이 신마적의 안면을 정확히 타격하자 결국 그 엄청난 맷집을 자랑하던 괴물 신마적도 견디지 못하고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신마적을 무너뜨린 김두한의 최종 표적은 바로 종로의 절대 권력자이자 살아있는 거대한 산키 183cm의 몸무게 110kg의 괴물 구마적 고희경이었습니다. 화려한 우미관 극장의 넓은 홀에서 벌어진 전설적인 결투에서 구마적은 대포알처럼 튀어나가 소뚜껑만한 주먹을 휘두르며 자신의 압도적인 힘으로 김두한을 짓누르려 했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기둥이 박살날 정도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이었지만 김두한은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 스타일의 날렵한 스텝으로 구마적의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김두한의 날카로운 발차기가 구마적의 갈비뼈를 강타하며 데미지가 쌓여가자 초조해진 구마적은 양팔을 벌려 김두한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한번 잡히면 허리가 꺾이거나 끔찍한 박치기에 목숨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마침내 구마적의 거친 손이 김두한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순간 김두한은 오히려 구마적이 당기는 힘의 역학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몸을 허공으로 날려 자신의 온 체중을 담은 공중 두발차기를 구마적의 가슴 한가운데에 정확히 폭발시켰습니다. 둔탁한 굉음과 함께 종로를 지배하던 110kg의 거대한 요괴구마적이 바닥으로 처박혔고 간신히 다시 일어난 구마적의 관자놀이에 김두한의 결정적인 하이킥이 꽂히면서 승부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경성을 양분하던 두 마적을 연달아 격파한 김두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조선 최고의 주먹 황제로 완벽하게 등극했습니다. 이 무패의 신화가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가장 뜨겁게 각인되고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드라마 야인시대의 절대적인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 야쿠자 하야시 패거리와 맞붙었던 장충단 공원에서의 40대 혈투 에피소드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김두한은 홍마치 일대를 장악한 하야시 타로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장충단 공원으로 혈혈탄신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교활한 가미소리가 파놓은 끔찍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40명에 달하는 홍마치파에 무장한 일본 검객들이 김두한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1대 40이라는 절망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 김두한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싸움을 이어나가지만 결국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너지기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을 뚫고 짐승 같은 함성과 함께 김두한의 형제들이 난입합니다. 종로의 맹장 김무옥과 문영철, 그리고 날렵한 김삼수,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목숨을 나누었던 가장 각별한 친구 정진영이 죽음을 불사하고 전투에 뛰어든 것입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선 주먹들의 처절한 투지와 꺾이지 않는 투혼이 장충단 공원을 피로 물들였고 피말리는 혈투 끝에 극적으로 하야시의 장인이자 야쿠자의 원로인 고노에가 나타나 혼마치파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압도적인 장충단 전투는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며 김두한을 단순한 뒷골목 깡패가 아닌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위대한 항일 협객으로 대중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영웅서사는 미디어가 드라마틱한 재미와 민족적 카타르시스를 위해 고도로 창조해낸 완벽한 낭만적 신화에 가깝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김두한이 일본 야쿠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으며 종로 상권을 지켜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장충단 공원에서 벌어진 40대 대규모 혈투나 고노에의 극적인 항복 선언 같은 극적인 요소들은 현실의 잔혹함을 덮기 위해 덧칠해진 화려한 포장지였습니다. 미디어가 철저하게 포장하고 숨기고 싶어 했던 현실 속 김두한이 마주해야 했던 진짜 끔찍하고 처절한 전투는 일본의 차가운 일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 이후 이념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이름으로 서로의 심장을 겨누어야만 했던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장충단 공원에서 등을 맞대고 죽음을 불사하며 싸웠던 그의 가장 완벽한 분신, 평생의 직위, 정진영이 있었습니다. 수표교 다리민 냄새나는 거지 시절부터 콩 한쪽도 아껴가며 나눠 먹었고 구마적과 신마적의 포갑 앞에서도 묵묵히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형제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나눴던 두 사람. 그러나 1945년 광복의 기쁨은 그들의 운명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찢어놓았습니다. 김두한은 자신의 영웅이자 아버지였던 김좌진 장군을 암살한 배우가 바로 공산주의자 박상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 김두한의 두 눈은 맹목적이고도 차가운 복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낭만 주먹의 길을 내던지고 우익 진영의 비밀 테러 단체인 백의사와 대한민주청년동맹의 핵심 행동대장이 되어 공산주의자나 좌익이 인사로 의심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한 백색 테러와 학살을 자행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개로 돌변했습니다. 반면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좌익 사상에 깊이 심취한 정진영은 조선청년전위대의 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두 거목은 이제 서로를 반드시 죽여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념의 깊은 골은 주먹 세계에 고결했던 낭만과 룰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정진영은 이념의 대의를 위해 자신과 목숨을 나눴던 친구 김두한의 머리를 향해 서슴없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극단적이고도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총탄이 머리를 스치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김두한의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업을 주도하는 노동자들이나 다른 공산당원들을 가차없이 처형하고 병신으로 만들었던 김두한이었지만 자신을 죽이려 한 정진영만은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차마 베어내지 못하고 감싸 안으려 피눈물을 삼키며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념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두 사람의 20년 우정마저 무참히 씹어 삼켜버렸습니다. 끊임없는 테러와 보복전 끝에 결국 김두한의 손에 체포된 정진영.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김두한은 무릎을 꿇은 정진영에게 총알이 비어있는 빈 권총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내로서의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라는 김두한의 처절한 배려이자 형제로서 건넨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진영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빈 권총의 총구를 다시 한번 김두한의 심장을 향해 겨누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찰칵하는 허무한 쇳소리가 어둠을 가른 순간 김두한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인간적인 우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김두한은 짐승 같은 오열을 삼키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장 사랑했던 형제 정진영을 처형하고 맙니다. 대중매체가 화려한 액션으로 덮어버린 낭만 주먹의 진짜 최후는 이토록 씁쓸하고 심장을 후벼 파는 잔인한 사륙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살인과 테러 행위들로 인해 미군정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그의 20대 시절은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야만의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권력의 단맛에 빠진 다른 주먹들이 부패한 정치 깡패로 전락해 갈 때 김두한은 제3대 및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당히 당선되며 제도권 정치인으로 변모했습니다. 비록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보좌진이 매일 아침 서류와 신문을 읽어주어야만 했지만 특유의 화려한 언변과 비상한 암기력 눈치를 보지 않는 야성적인 돌파력으로 국회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부패한 이승만 정권의 독재 연장 시도에 맞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재벌과 권력층의 부패를 질타하며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썩어 빠진 권력자들을 향해 인분, 즉 오물을 투척해버린 전대미문의 국회 오물투척 사건을 일으키며 독재에 저항하는 투사적 기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는 혹독하고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 했고 그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1972년 54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고혈압과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며 파란만장했던 삶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반도의 밤을 완벽하게 지배했고 구마적과 신마적 등 당대 최강의 무도 고수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며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았던 무적의 황제 김두한. 하지만 여러분, 이토록 오만하고 압도적이었던 종로의 지배자 김두한조차 살면서 단 한 번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싸움을 포기하고 먼저 무릎을 꿇었던 굴욕적이고도 충격적인 상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신보다 체구가 거대했던 괴물들에게도 망설임 없이 돌진했던 그 맹수가 단 한 번의 주먹조차 뻗지 못한 채 스스로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고 그를 평생의 형님으로 모셔야만 했던 단 한 명의 괴물. 이제 1위의 자리에 오른 대한민국 주먹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했던 전설적인 독고다. 이 파이터의 정체와 그에 얽힌 충격적인 팩트체크가 드디어 마지막 장에서 공개됩니다. 1950년대 뼈를 앤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서울 명동의 좁은 뒷골목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명의 건달들이 날카로운 연장과 몽둥이를 들고 살기를 뿜어내며 서 있는 그 절망적인 포위망 한가운데 오직 낡은 코트 하나를 걸친 채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홀로 서 있는 깡마른 사내가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조직을 알리는 거창한 깃발도 없고 그를 보호해줄 수십 명의 부하들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세력도 없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이지만 이상하게도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을 치는 쪽은 수십 명의 무장한 깡패들입니다. 사내가 코트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특유의 느릿하고 서늘한 평안도 사투리로 내 시라손이야 라고 입을 여는 순간 골목을 가득 채웠던 살기는 일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해버립니다. 대한민국 주먹 역사상 가장 완벽했고 가장 잔혹했으며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단 한 명의 절대자. 오늘 우리가 마주할 랭킹 1위의 주인공은 조직이라는 거대한 방패 없이 오직 자신의 뼈와 살을 무기 삼아 대륙과 한반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설의 독고다. 이 파이터 시라소니 본명 이성순입니다. 그의 진짜 전투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어떻게 그토록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916년 평안북도 신의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성순은 훗날 가세가 기울자 생계를 위해 도비놀이라는 끔찍하고도 위험한 밀무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도비놀이란 세관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달리는 기차에 맨몸으로 뛰어오르고 다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착지불량은 곧바로 끔찍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아찔한 고개를 수년 동안 밥 먹듯이 반복하며 이성순의 육체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무서운 탄력과 반사신경, 그리고 고양이과 맹수와도 같은 완벽한 균형 감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라손이라는 그의 별명 역시 못난 호랑이 새끼라는 평안도 방언에서 유래했지만 달리는 열차에서 가볍게 뛰어내리는 그의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덮치는 날렵한 짐승 같았기에 붙여진 경외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이미 평양 제1의 주먹이라 불리던 박두성을 단숨에 때려 눕히며 이북 지역을 평정한 그는 좁은 한반도를 떠나 동양의 화약고라 불리던 거대한 중국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 그리고 만주 봉천을 떠돌며 그는 이름난 중국의 쿵푸 고수들 그리고 칼을 차고 다니는 일본의 야쿠자 두목들과 매일같이 목숨을 건 혈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중국 텐진에서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일본 야쿠자 40명과의 40대 1 대결은 연장 하나 없이 맨손으로 무장병력을 몰살시켜버린 전설 중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10여 년간 대륙의 수많은 강자들을 때려잡으며 그가 완성한 싸움의 기술은 일정한 틀이 없는 완벽한 실전살인 무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전매 특허이자 시그니처 기술은 바로 공중거리 박치기였습니다. 다른 주먹들의 박치기가 단순히 상대의 멱살을 잡고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수준이었다면 시라소니의 공중거리 박치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상대방과 수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짐승처럼 도약하여 허공을 날아 상대의 안면이나 가슴에 자신의 단단한 이마를 그대로 꽂아버렸습니다. 그가 허공으로 솟구칠 때 그의 몸 전체에 실린 가속도와 체중이 이마 한 점으로 집중되며 뿜어내는 파괴력은 건장한 사내의 갈비뼈와 두개골을 단숨에 박살낼 만큼 가공할 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멀리서 날아오기 때문에 방어할 타이밍을 잡기도 어려웠고 한 번 빗나가더라도 곧바로 무릎치기와 연속적인 타격이 이어지는 무호흡 공격 앞에 당대의 강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이런 압도적인 전투력을 완성한 채 월남하여 서울로 내려온 시라소니가 당시 이미 남한 최고의 주먹 황제로 군림하고 있던 종로의 김두한과 마주치게 된 것은 역사가 예정한 가장 숨막히는 필연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암흑가를 장악하고 있던 김두한의 우미관 패거리에게 북쪽에서 내려온 시라소니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두한의 아지트인 종로회관에 호련히 나타난 시라소니는 특유의 거침없고 삐딱한 태도로 김두한에게 정면으로 대결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보스에게 무례하게 구는 시라소니를 향해 김두한의 부하들 중 가장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하다는 김관철을 비롯한 수명의 간부들이 분노하며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종로회관 안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시라소니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130kg의 거구 김관철을 향해 짐승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고 그의 전매 특허인 공중거리 박치기가 김관철의 이마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목 같은 김관철이 뒤로 고꾸라지는 찰나 시라소니는 떨어지는 탄력을 이용해 무릎으로 그의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찍어 누르며 단 2방 만에 종로의 최상위권 강자를 완전히 실신시켜버렸습니다. 이어서 덤벼드는 다른 4명의 간부들마저 시라소니의 현란한 타격에 낙엽처럼 쓸려나가며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핵심 부하 5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두한의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라소니는 여유롭게 쓰러진 자들을 쳐다보며 실력들은 형편없지만 충성심 하나는 대단들 하다고 조롱 섞인 칭찬을 던졌습니다.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종로의 지배자 김두한은 머릿속으로 차갑고도 냉정한 전투력 계산을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짐승이다. 자신이 지금껏 상대했던 구마적이나 신마적처럼 큰 체구를 이용해 묵직하게 들어오는 파이터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궤적과 속도로 날아다니는 완벽한 살인 병기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두 사람의 전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두한이 90kg가 넘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펀치력, 즉 일격필살의 입봉과 타점 높은 드롭킥을 무기로 삼는 전형적인 헤비급 슬러거였다면 시라소니는 75kg의 날렵한 체구로 상대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치명적인 급소만을 골라 타격하는 완벽한 아웃복서이자 암살자에 가까웠습니다. 김두한조차 훗날 회고하기를 시라소니를 처음 마주한 순간 단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철벽 같은 방어와 짐승 같은 살기에 난생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김두한은 아주 영리한 선택을 내립니다. 만약 지금 저 괴물과 1대1로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운 좋게 이기더라도 자신 역시 팔다리 하나가 잘려나가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 분명했고 자칫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종로 황제라는 명성과 조직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공산당과 튀기는 이념 전쟁을 벌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였기에 주먹들끼리의 무의미한 소모전은 피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김두한은 시라소니의 기백에 눌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형님으로 대접하겠다며 먼저 고개를 숙이는 파격적인 굴복을 선택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오만했던 김두한이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시라소니의 전투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라소니 역시 김두한의 그릇을 인정하며 웃음과 함께 먼저 손을 내민 김두한 아우님이 진정한 승자라고 화답했고, 거 아우님은 정말 대물이라며 사내다운 화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기의 만남을 통해 시라소니는 단 한 번의 결투조차 없이 명동과 종로 전체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주먹계의 절대적인 최고 큰형님, 즉 세계관 최강자의 자리에 완벽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에 묘사된 시라소니의 전투력은 이후 벌어진 숱한 대결에서도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야인시대에서 극강의 파괴력을 자랑하던 또 다른 괴물 금강과의 결투는 시라소니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금강은 김두한조차 초반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전했던 무시무시한 거구의 력자였습니다. 그런 금강과 시라소니가 마주쳤을 때 시라소니는 무려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금강의 살인적인 공격을 단 한 대도 허용하지 않고 바람처럼 피하며 끊임없는 유효타를 꽂아 넣었습니다. 금강의 뼈를 부수는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시라소니는 이미 금강의 등 뒤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무릎치기와 박치기를 쏟아부었습니다. 비록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로 인해 승부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결투가 끝난 후 금강 스스로가 뼈저리게 고백했듯 만약 그 싸움이 조금만 더 길어졌더라면 쓰러지는 것은 완벽하게 자신이었을 것이라며 시라소니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기술 앞에 패배를 자인했습니다. 또한 시라소니는 그 어떤 다수의 적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산하의 가장 날래고 강한 조직이었던 조선청년전위대 정의의 요원 수십 명이 명동파 아지트를 급습했을 때의 일화는 그의 만화가 같은 강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전날의 피로로 인해 구석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시라소니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짜증을 내며 걸어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한 적들이 자신을 에워싸자 시라소니는 전혀 긴장하는 기색 없이 잠을 깨운 자들에게 거칠게 화를 내며 곧바로 짐승처럼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뻗고 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전위대의 정예 요원들이 퍽퍽 소리를 내며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튕겨나갔고, 고작 몇 분 만에 수십 명의 적들을 모조리 기절시켜버린 그는 다시 하품을 하며 피곤에 찌든 얼굴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이렇듯 그의 싸움은 무협지의 한 장면처럼 기괴하고도 비현실적일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대했던 전설의 파이터에게도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몰락의 순간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바로 주먹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참혹했던 사건으로 기록된 시라소니 린치 사건입니다. 1953년 휴전 직후 시라소니는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전쟁이 끝난 후 버림받고 굶주려 가던 켈로 부대 출신의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동대문의 이정재를 찾아갔습니다. 과거 부산 피난 시절 깡패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며 목숨이 위태롭던 이정재를 시라소니가 직접 나서서 구해준 은혜가 있었기에 시라소니는 이정재가 당연히 자신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이정재도 은혜를 갚는 셈 치고 거액의 돈을 내주었으나 조직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찾아와 부하들의 목까지 떼어달라며 점포 양도를 요구하는 시라소니의 안하무인 격인 태도는 점차 이정재와 동대문파 간부들의 심기를 심각하게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해 기업형 조직을 구축하고 있던 이정재에게 통제불능의 야수인 시라소니는 자신의 권위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눈엣가시였습니다. 결국 이정재의 수하들인 이석재, 김기용 등 동대문파의 핵심 간부들은 시라소니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덫을 놓았습니다. 그는 상위군인들을 위한 점포 문제를 상의하자는 거짓 명분으로 시라소니를 줬고 어두운 동대문 상인연합회 사무실로 유인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혈혈단신으로 사무실에 들어선 시라소니의 등 뒤로 무거운 철문이 잠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도끼, 쇠파이프, 쇠갈고리, 낫 등 온갖 치명적인 흉기로 무장한 동대문파의 행동대원 수십 명이 살기를 띤 채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함정임을 직감한 시라소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그를 죽이라는 고함과 함께 수십 개의 흉기가 일제히 시라소니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석회가루를 눈에 맞아 시야를 잃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으로 묘사된 것과 달리 실제 역사 속에 기록된 그날의 진실은 훨씬 더 경이롭고 참혹했습니다. 실제 사건 당시 시라소니는 무장한 수십 명의 기습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짐승처럼 몸을 날려 먼저 달려드는 10여 명의 행동대원들을 맨주먹으로 완벽하게 때려 눕혔습니다. 그의 주먹이 턱에 꽂히고 무릎이 명치를 찍어 누를 때마다 무장한 건달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맨손으로 흉기를 든 적 수십 명을 상대로 오히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호위망을 뚫고 나가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비극은 너무도 허무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좁은 사무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전화선 혹은 굵은 밧줄에 시라소니의 발이 걸리며 그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무적의 괴물이 바닥에 쓰러진 그 찰나의 빈틈을 동대문파 놈들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시라소니를 향해 쇠갈고리가 찍혀 들어왔고 묵직한 도끼와 쇠파이프가 그의 무릎과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고 좁은 사무실은 순식간에 선열이 낭자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초인적인 전투력을 지닌 시라소니라도 발이 묶인 채 수십 개의 흉기가 난자하는 상황에서는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무참한 린치 끝에 의식을 잃은 시라소니는 피투성이가 된 채 낡은 거적대기에 말려 청계천의 어두운 진흙탕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어 백병원으로 옮겨진 시라소니를 본 의사조차 상처가 너무 참혹하여 처음에는 시체인 줄 알았다고 경악할 정도로 그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파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라소니가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들은 행동대장 이석재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쇠절구공이를 숨겨들고 야심한 밤 병실로 몰래 잠입한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는 시라소니의 성한 왼쪽 다리마저 박살내기 위해 이석재가 쇠공이를 높이 치켜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생명력으로 의식을 되찾고 있던 시라소니는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두꺼운 석고깁스를 감은 자신의 다리를 들어 올려 이석재의 안면을 향해 가공할 타격을 날렸습니다. 안면에 깁스 발차기를 정통으로 맞은 이석재가 비명을 지르며 엎어졌고 그 소란에 간호사가 달려오면서 이석재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적을 공격하는 시라소니의 짐승 같은 투혼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치료와 피나는 재활훈련 끝에 부러진 뼈를 간신히 이어붙인 시라소니는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안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재활을 마친 시라소니가 혈혈단신으로 동대문파의 아지트를 찾아가 자신을 공격했던 도쿠야마, 독사, 이석재 등을 비롯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단 한 대의 타격도 허용하지 않고 모조리 묵사발을 내버리는 통쾌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거 비싼 술 먹었으면 힘 좀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 와, 이렇게 힘들을 못 쓰네? 들어오라! 라며 비웃듯 동대문파를 쓸어버린 시라소니는 마침내 자신의 불구대천 지원수 이정재와 1대1로 정면 대결을 벌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시라소니의 공격은 빠르고 매서웠습니다. 이정재가 필사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시라소니는 이를 모두 피한 뒤 이정재의 안면과 복부에 4차례의 치명적인 타격을 정통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단 한 번의 유효타도 내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이정재를 내려다보며 시라소니는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발차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감하고 체념한 채 눈을 감는 이정재의 비참한 모습을 본 순간 시라소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과거 부산에서 깡패들에게 쫓기며 목숨을 걸고 의리를 다짐했던 옛 동생의 초라한 모습에 일말의 연민과 허무함을 느낀 시라소니는 결국 발을 거두며 이정재의 어깨를 툭 치고 내려왔습니다. 정대, 내래님자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는 우리 서로 보지 말자꾸나. 이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선 시라소니는 완벽한 승리와 함께 이정재와의 끈질긴 악연을 영원히 끊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이 완벽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역시 미디어가 만들어낸 강렬한 허구에 불과합니다. 실제 역사적 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씁쓸하고 팍팍했습니다. 린치 사건 이후 부러진 다리로 인해 예전 같은 기동력과 전투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시라소니는 주머니에 날카로운 단도와 권총까지 품고 다니며 이정재 무리를 암살하기 위해 수년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올라 수백 명의 철통 같은 경호를 받는 이정재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결국 시라소니는 평생을 바쳤던 싸움꾼으로서의 복수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뼈아픈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복수에 실패하고 권력의 무상함과 폭력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시라소니는 결국 모든 주먹세계의 영광과 굴욕을 뒤로한 채 기독교 신앙에 깊이 귀의하게 됩니다. 오직 주먹 하나로 대륙을 호령했던 맹수의 손에는 이제 낡고 손때 묻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과거의 무소불위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가 혁명재판의 사형수로 전락하여 차가운 법정에 심판돼 섰을 때 역사는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과거 이정재에게 끔찍한 린치를 당해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최대의 피해자 시라소니가 오히려 증인석에 서서 자신을 파멸시켰던 원수 이정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시라소니 린치 사건의 진상을 묻는 군 검찰관을 향해 시라소니는 한 손에 성경책을 꽉 쥔 채 부드럽게 정화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내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요. 저 친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풀어주시라요. 자신을 잔혹하게 짓밟았던 원수를 살리기 위해 신앙인으로서 가장 끔찍한 거짓말까지 불사하며 그를 용서하려 했던 시라소니의 이 위대한 용서는 폭력의 악순환을 사랑으로 끊어내려 했던 한 인간의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재판정을 빠져나가며 사형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있는 이정재를 향해 시라소니가 던진 마지막 위로의 한마디. 덩대 힘내라. 잘될 기야. 바깥 세상에 나오면 예수 믿으라. 인간사가 참으로 너야. 이 먹먹하고도 서글픈 명대사는 단순한 드라마의 대사를 넘어 피 튀기는 야만의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모든 낭만 주먹들의 씁쓸한 회한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결국 이정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시라소니는 낡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가난하지만 평온하게 신앙생활에 전념하다가 1983년 66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하다는 폭력의 정점에 섰던 남자가 깨달은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한반도의 뒷골목을 피와 땀으로 적시며 살아갔던 7인의 진짜 주먹들의 역사를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낸 화려한 액션과 낭만적인 포장지 이면에는 권력에 기생하여 비참하게 파멸한 자들의 피눈물과 복수를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한 자들의 쓸쓸한 그림자가 함께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폭력은 결코 영원한 승자를 만들지 못하며 진정한 강함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먹을 스스로 거두는 용기에 있다는 묵직한 진실을 이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잊혀진 역사의 진실과 숨겨진 뒷이야기들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공개될 더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깊이 있는 역사를 발굴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